안녕하세요.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2 헬리오시티 사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오르는 건 금방이지만 하락은 천천히 오래 걸린다는 부분이죠. 자, 2007년과 2008년에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언제 꺼졌죠?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서 꺼졌죠. 5년에서 6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무주택자들이 볼 때 단기 급등하고 거래가 급감한 굉장히 불안한 상승세도요. 한번 형성된 주택 가격은 하락의 저항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의외로 주택을 투자로 보유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도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부분이죠. 그래서 치고 빠지는 사람이 의외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많진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지역에 투자했을 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의외로 동네마다 호재 없는 지역이 없어요. 다 호재 있고 다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실수로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 집이에요. 그냥 팔아 올라도 내 집이고 떨어져도 내 집이다 보니까 그냥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상관없이 그냥 파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폭락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계기는요, 하나의 요소가 아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공급과 금리의 변화가 동시에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급과 금리의 변화가 동시에 찾아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먼저 하락하면서 금매가 증가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 하락은요, 급매물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급매물이 시장에 소화가 되지 않고 급매물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급매물 간의 가격 경쟁으로 단기간 내에 시세 하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급매가 누적되고 급매물 간의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뭐 보유세 부담 좀 늘어났다고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자, 아파트 가격의 단기 폭락은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금융시장 붕괴에 따른 유동성 위기이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 투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대규모 입주에 따른 역전세난이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전세시장 불안에 급매물이 급증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항상 대규모 입주 부분이 이제 매매 가격 하락을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금리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두 번의 역전세 대란을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에 경기 남부 지역에 있었던 역전세 대란, 그리고 2019년 1분기에 있었던 강남 송파 중심의 역전세란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입주 이전에 항상 금리 인상이 뒤따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 인상 없이 금리 인하 상황에서 대규모 입주를 맞이했었던 강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역전세 대란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한마디로 금리 상황과 입주 대란이 동시에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서울 지역의 역전세난은 언제일까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1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아파트 단지를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둔촌주공입니다. 12,000세대죠. 그 전에 가장 규모가 컸었던 헬리오시티보다도 2,500세대가 더 많습니다. 2023년 11월에 입주가 예정이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원베일리 3,000세대입니다. 2023년 8월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포주공 1단지입니다. 무려 5,000세대인데 2024년 1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동남권에서만 3개 단지에서 6개월 동안 2만 세대가 입주를 하게 돼요. 문제는 이전에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요. 1,000세대 내 가까이 되는 아파트 단지 5곳이 동시에 입주를 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가 2023년부터 갑자기 공급 과잉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2023년 하반기가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2019년과 다르게요. 최근 신축 아파트는요,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기사 볼게요. 신축 아파트 집주인 입주율이 90%가 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자, 먼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요, 1주택자 비과세 자격에 2년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원래는 2년 보유만 했다가 거주 의무가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0년 1월 이후에 양도한 주택은요, 2년을 거주해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요. 자, 그러면은 최대 10년에서 80%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 1월 이후부터는요, 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최대 15년에 30%밖에 적용받지 않는다. 세부담이 껑충 뛰어오른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더욱더 줄어들어요. 거주 4%, 보유 4%에서 1년에 8%를 적용하다 보니까 2년 잠깐 거주하고 전세 놓은 사람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입주하는 거예요. 특히 이들 아파트의 조합원들 대부분들이요, 시세 차익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거주 여부에 따라서 수억 원의 세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세 놓고 있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도요,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부여가 돼요. 둔촌주공이나 개포주공이나 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아파트가 입주하더라도요, 전세 매물로 나오는 것은 적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거 입주 시기가 되면 이런 기사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문제는 입주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변 아파트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모두 주변 지역에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아파트 입주 시점을 알아요. 그래서 입주 시점에 이 전월세의 만기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둔촌주공이나 개포주공 1단지 모두 다 전세 매물 아예 없을까요? 없진 않겠죠. 10%만 잡아도 2,000세대 이상의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의 저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크게 늘어나네. 한마디로 그 지역의 전세 가격이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입주 시기에 금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금리가 바닥을 기잖아요. 그럼 월세 매물이 증가하면서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매물들이 한꺼번에 소지건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 기준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2019년 1분기와 똑같이 1.75% 이상이잖아요. 정말로 커다란 충격이 이제 생길 겁니다. 왜? 기준금리가 1.75% 이상이면요, 예금금리가 2% 초반을 가리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있던 자금이 상당 부분 예금 시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공백기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자,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요, 지금 전세 계약하는 사람들 만기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2년 뒤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현재는 0.5% 초저금리입니다. 예금금리가 0.7%밖에 안 돼요. 게다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끝도 없이 치솟아요. 저는 월세 매물이 많다 보니까 전세만 잡아도 지금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는요,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100% 확률로 이 0.5%의 초저금리는 유지가 안 될 겁니다. 2년 뒤에 아무리 못해도 1.25%까지는 가겠죠. 게다가 입주 물량이 공급 과잉 시기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75% 이상 기준금리 될까? 야, 5차례 올려야 되잖아. 5차례 기준금리 올릴 수 있을까? 자, 몇몇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못 올릴 거라고 하는데, 이주랑은행 총재가 못을 박았죠. 1.25% 기준금리까지는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조치의 정상화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가와 경제 상황에 따라서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1.75%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의 물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상 시점의 금리 인상은요, 미국의 인상 속도와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변화도 이 시기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부동산 상승은 멈춥니다. 자, 이주랑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못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1.25%의 기준금리가 과거의 1.25%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1.25% 기준금리 올라간 것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그렇긴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상승은 멈출 것이고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가면서 거래 급감이 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진짜 급락은 2023년 하반기에 역전세난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베팅하려시는 분들, 과감하게 투자하시려는 분들, 저는 지금 시점보다는 그래도 2년 뒤, 물론 2년 뒤에 기준금리를 예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때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